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3년 4개월, 정부가 마지막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일상 회복을 선언했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비대면 진료도 시범 사업으로 전환돼서 계속 시행되는데요. 하지만 이 시범 사업을 둘러싸고 보건의료를 둘러싼 각계각층에서 찬반 목소리가 요동치는 모습입니다. 왜 그런 건지, 또 앞으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나왔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부터 이제 비대면 진료 사업 시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왜 비대면 진료를 시범 사업으로 하는지부터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 보죠.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지금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근데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이었을 때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것이 비대면 진료거든요. 예. 근데 이것이 지금 오늘부로 경계로 하향이 되었기 그랬죠.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어져서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서 오늘부터 3개월간 제한적인 범위의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의미라고 하면은 비대면 진료의 이 제도화가 되기까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줬다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예. 과연 이 시범 사업이 잘 짜여진 것인가 하는 부분에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시범 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코로나 때 있었던 그 비대면 진료가 그대로 오지는 않았더라고요. 몇 가지 좀 바뀌었는데 바뀐 부분부터 좀 짚어보고 가보시죠. 제일 많이 바뀐 부분은 사실은 제한 초진이 안 된다는 제한이 있는 부분하고요. 예. 그다음에 약을 배송하지 못한다는 부분이 많이 제일 먼저 달라진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일단 이번 시범 사업의 주요 목적은 의원급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환자들을 위해서 병원급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근데 네. 예외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 재진을 원칙으로 하지만 초진이 허용되는 경우인 경우에 있어서는 섬이라든지 벽지 또는 거동불편자, 65세 이상이라든지 장애인인 경우, 감염병 확진자에 한해서는 재진이 아니라 초진도 허용을 하는 예외 조항이 있고요. 또 소아 환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초진도 허용이 되었었는데 예. 이번엔 초진은 허용되지 않지만 휴일, 즉 토요일 1시 이후 또는 야간 오후 6시 이후에 한해서는 의학적인 상담이 가능하지만 처방을 받을 수 없는 조치를 하게 됩니다. 즉 이 처방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은 결국은 상담에 의해서만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뭐 일단 소아를 먼저 좀 짚고 가보죠. 소아 입장에서 그런 식으로만 허용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반쪽짜리 허용 정도인 셈인데 실질적으로 환자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의미가 있는 조치라고 보십니까? 의무가 이것도 있을 수밖에 없죠. 초진인 경우, 특히 소아, 자기 자신의 증상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어린아이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예. 어떻게 악화될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함으로 해서 과연 이 아이가 지금 응급실로 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부모들의 적절한 조치가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지를 상담은 분명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의료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응급실을 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네. 주말인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응급실도 항상 만원이기 때문에 응급실에 간다고 하더라도 가벼운 증상으로 바로 진료를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의 허용은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사각지대를 좀 메워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는 걸까요? 그렇죠. 일단 부모들이 보기에는 알 수 없는 증상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증상들을 다 문진을 통해서 또는 화상 진료라고 하면은 화상을 통해서 일단 이 아이가 지금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 또는 이 아이는 지금 응급실로 꼭 가야만 한다는 것을 판단을 의사 선생님이 해줄 수 있다는 의미는 있을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초진 재진 문제로 다시 좀 돌아가서요. 일단 뭐 비전문가인 제가 듣더라도 처음 갈 때는 그래도 병원을 직접 가서 의사 선생님 얼굴 보고 진료를 한번 받고 그 뒤에 전화 통화를 하든지 해라라는 게 뭐 크게 이상하게 들리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진까지 되면은 더 편하기도 할 것 같거든요. 이 초진 말고 재진만 시범 사업에 들어온 것에 대한 뭐 당위성이랄까요? 필요성?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진인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환자의 상태만 보고서 그것도 이 전화 통화 또는 화상 통화는 가지고서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이 초진을 허용한다는 부분은 굉장히
좀 잘 생각해야 될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초진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응급 상황에 있어서는 바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응급실로 가야 하는지, 또는 소아인 경우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주말일 같은 경우에 아니라 할지라도 밤중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충분히 이 초진의 경우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통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결정할 것들은 초진이 분명히 필요한데 위험성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네. 초진의 경우에 있어서 만약에 진단이 잘못될 경우에 있어서는 갑자기 증상이 악화되면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또 시기를 늦춰서 조기 진단이 늦어지고 조기 치료가 늦어져서 증상이 악화되는 뭐 이 때를 놓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여러 가지 컨센서스가 결국은 마련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대비책들이 마련이 돼야만 조치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점에서 이 시범 사업에서 이것이 초진이냐 재진이냐는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네. 오히려 앞으로 어떤 대비책을 마련하고 초진인 경우에 있어서도 예외 조항들을 많이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 또 위급 상황에 가지 않게끔 하는 대비책을 많이 마련할 수 있는 이런 조치들이 보완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3개월이라는 기간은 너무 짧아서 네. 좀 더 좀 체계적인 어떤 준비가 되면서 법제화가 되는 그 법이 만들어질 때에는 충분히 당위성이 있는 법이 만들어져야지 졸속으로 만들어지는 법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초진과 재진 여부에 대해서 많이 여쭤본 이유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급성장한 플랫폼 업계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초진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한 곳이 바로 이 플랫폼 업계였어요. 뭐 물론 그쪽 시스템 특성상 무작위한 가입자들을 무작위한 의사들과 연결시켜주다 보니까 뭐 당연히 거의 절대 다수의 실제 진료가 초진일 수밖에 없고, 근데 재진 위주로 돌아가게 된다면 시스템을 아예 새로 구축하거나 없는 정보를 만들어내거나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뭐 초진을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우리 의료 사회가 두 가지 영역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섰단 말이죠. 플랫폼 업체들을 끌고 가면서 초진도 함께 운영을 할 것이냐, 혹은 재진 중심으로 운영을 하면서 굳이 플랫폼 업체까지 챙기지 않는 방향으로 갈 것이냐, 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봤을 때 어느 쪽이 좀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상황은 의료 접근성이 아주 좋기 때문에 예. 사실은 초진 환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굳이 비대면을 안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독특한 이 의료 시스템을 마련하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예. 비대면 진료라는 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과 또 그 반면에 의료 접근성이 좋지만 의료 접근성이 굉장히 나쁜 도서 지역이라든지 또는 산부인과라든지 또는 외과 수술을 제대로 제 시간에 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보완책을 어떻게 마련할지 하는 부분들은 지금 준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당장을 놓고 봐서는 이제 비대면으로 의사가 처음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뭐 기술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하지만 이거는 빠르게 극복되고 있는 중이잖아요. 아무리 극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 일단 초진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환자를 직접 보면서 진단을 내리고 그거에 맞는 처방을 내릴 것이 의사의 주된 진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실은 비대면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어 어느 정도 제한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건 전 세계적인 경향도 그렇긴 한데 그건 좀 다른 점은 해외의 경우에서도 선진국들은 대부분 주치의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초진이라는 의미가 그다지 없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주치의 제도가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병원, 의원에도 갈 수가 있지만 사실은 초진의 경우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제한이 가해져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 비대면 진료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플랫폼 업체 상황에서도 이 비대면 진료에서 끝날 것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원격 진료 또는 디지털 헬스케어를 위해서 전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분명히 필요한 제도이면은 분명하지만 예. 이 부분들이 제대로 설계가 되고 제대로 시행이 되어야만 될 부분은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대면 진료가 이제 시행되기 직전에 보건복지부 주최 주관으로 해서 이제 한 병원이 취재 협조에 응하신 원장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대상포진 환자들을 주로 보는 분이었는데 이제 그 화상으로 환자들을 보면서 말하기를 그래도 거의 나은 환자, 보기 가장 쉬운 환자들 위주로 미리 골라놨고 앞으로 비대면 진료를 사용한다고 해도 실제로 그렇게 쉬운 환자들만 비대면으로 하고 조금 어려운 환자는 대면으로 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비대면 진료가 약간
저 같은 일반 소비자가 기대하는 것보다는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수준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순차적으로 이행돼야 되는 것은 맞죠. 대상포진인 경우에서는 일단 진단이 내려졌고 그거에 대한 치료 과정 중에 있어서 완치될 때까지의 과정은 사실은 비대면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 더구나 대부분의 만성병의 경우에 있어서는 뭐 1년, 2년 단위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비대면이 가능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비대면으로 한다 할지라도 중간중간에는 여러 가지 검사 수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적어도 몇 달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정도는 병원에 내원하시면서 여러 가지 검사 결과를 기본으로 해서 환자의 기본적인 데이터가 다 축적된 상황 하에서 비대면 진료가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초지는 좀 제한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증세에 대한 비대면 진료는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좀 더 나아가서 혈당이라든지 혈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몸의 바이탈을 몸의 상태 상황을 측정해주는 기술들이. 모니터해 줄 수 있는 기술이 점점 발전을 하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여러 가지들을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 이런 규제를 함으로 해서 비대면 진료라는 것을 규제를 함으로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 기술들이 발전하지 못하는 저해되는 이런 것들은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보통 일반적인 소비자가 생각할 때 예전에 아날로그와 오프라인으로 했던 어떤 서비스가 온라인으로 넘어가면 가격이 저렴해진다라고 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비대면 진료 같은 경우에는 대면 진료보다 수가가 30% 상향돼서 뭐 보험 재정, 건강보험 재정이 많이 부담을 해주긴 합니다만 소비자 입장에서도 어쨌든 비대면 진료가 조금 더 비싸지는 결과가 됐어요. 그렇죠. 이 부분은 어떻게 아무래도 비싸지는 결과가 되는데 사실 해외의 경우에 있어서는 더 비싸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실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 30%의 수가를 더 책정을 해준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이번 시범 사업에서도 똑같은 한시적인 비대면 수가를 책정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범 사업이 끝나게 되는 상황에서는 이 수가의 상향은 아마 원상태로 돌아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 수가를 30% 정도 더 한다고 해서 중간에 플랫폼 업체들이 이것을 가져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플랫폼 업체들은 그 여러 가지 수익 모델을 따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이 비대면 진료라든지 원격 진료로 가는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이렇게 대면하지 않고 좀 더 저렴하고 좀 더 접근성이 좋아짐으로 해서 국민들이 질병 자체가 진행되지 않게끔 하는 미리 발견하고 미리 치료함으로 해서 오히려 전체적인 의료비, 전체 의료 수가 이런 것들은 더 낮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좀 더 이상적인 방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3개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3개월 계도 기간이 끝나고 나면 자동으로 그냥 정식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지금 현재의 법적인 공백 상태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국회에 이 비대면 진료에 대한 법안이 5개가 올라가는 있습니다. 하지만 네. 이 3개월 동안에 만약에 이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는다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코로나 기간 3년 동안에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라든지 경험들이 다 사라지면서 앞으로는 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 입법화 과정들이 그런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이것들이 처음부터 한 술에 다 먹으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천천히 발전시켜 나가는 입법이라도 일단은 해서 비대면 진료 자체가 불법이 되는 상황은 막아야 되기 때문에 네. 시간적으로 봤을 때 이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 입법화가 과연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가능할까? 저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네. 지금 상황에서 아마 이 시범 사업은 조금 더 보완해서 한 번 더 하거나 2번 더 하거나 해서 뭐 올해 안으로라도 이것이 법제화 된다 그러면은 뭐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마저도 좀 어려워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면 교수님 생각은 일단 3개월로 끝내서는 안 된다라는 데는 동의를 하시는 거죠? 그거는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지금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는 비대면 진료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는데 지난 코로나 기간 3년 동안에 비대면 진료라는 이 시스템을 도입해 보니까 국민들은 그 눈높이에 맞춰져 있는 상황에서 네. 이것을 갑자기 못하게 한다면은 불법으로 한다 그러면 아마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네, 것으로 이게 보이기 어떤 뭐 때문에 수천만 건의 그렇습니다. 진료가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완전히 불법화해서 안 한다기보다는 어떻게든 시범 사업을 더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비대면 진료 자체는 합법화를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말씀하셨던 이제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의 2가지 변화. 하나는 초진과 재진 여부,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약 배송이었죠. 약 배송은 이제
일부 상황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는 금지되는 상황이 돼서 뭐 환자인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병원에는 전화해가지고 비대면으로 진료받았는데 약은 사러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이게 좀 아무래도 엇박자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도 이제 여러 가지 약의 오남용이라든지 뭐 또 다른 사람들이 대신 타간다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예. 시범 사업에서는 금지를 해놓은 상황이지만 이것도 비대면 진료를 진행해 가면서 어느 정도 좀 예외 조항을 넣어서 배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뭐 지금도 거동 불편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장애인이라든지 충분히 그 배려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이 부분을 과연 어디까지 그 허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전체 국민들의 컨센서스 공통적인 의견도 필요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도 다 들어가서 부작용이 없는 이 의료 체제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요. 특히나 이제 약 배송에 있어서 많은 좀 편의를 느꼈던 분들이 만성 질환자들이었어요. 뭐 당뇨, 고혈압, 뭐 하다못해 탈모, 뭐 이런 것들 약은 이제 그냥 정기적으로 몇 년씩 계속해서 꾸준히 복용하는 약들이잖아요. 이거를 이제 배송을 받았을 때 편리하다라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런 만성 질환에 한해서 약 배송을 허용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1년, 2년이 아니라 자기가 죽을 때까지 거의 먹어야 되는 약들이 대부분인데 그것을 매번 약을 타러 가고 처방을 받아야 되고 하는 것도 굉장히 불편하였는데 그것이 배송이 된다고 그러면 굉장히 편한 점이 분명히 있죠. 네. 하지만 그것은 그 한정된 부분이고 과연 이것을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은 좀 더 논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이번 3개월간의 시범 사원에 그런 부분들은 다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이 공론화를 위해서 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 조정들을 통해서 이 정치권이랑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내용들의 법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를 한 번만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정식 비대면 진료는 어떤 형태라고 보십니까? 우선 국민들이 지금까지 누렸던 그 의료 체제들에서의 문제점들, 특히 의료 취약 지역들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이 전 세계적인 추세가 이 지금 원격 진료 또는 이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케어가 IT가 발달함으로 해서 점점 더 발전해가는 과정들에서는 이런 만성 질환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니터링이 가능하면서 부작용이 없이 이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들을 지금 생각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게 각기각층의 반대가 문제잖아요. 하나는 재진을 반대하고 있는 플랫폼 업체, 하나는 약 배송을 반대하고 있는 약사회 이런 것들의 반발이 좀 이슈가 될 것 같은데 반발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해결이 할 거라고 보십니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이게 네. 지금 이 관계자들 다 생각해 보면은 의료진, 약사들, 환자들, 플랫폼 업체들 네 주체가 전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 안에서 어디까지가 의료 공급과 수요가 맞을 것인가 지금 편차가 너무 큰 상황이에요. 예. 이것을 조정하는 것은 사실은 정치권의 몫인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런 논의조차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국민들이 제일 지금 중요시해야 될 부분들이 코로나가 지나면서 우리나라 의료체가 굉장히 훌륭했었다 하는 부분만 인정하고 있지 네. 실제로 들어가 보면은 뭐 군 단위에서도 애를 알 수 없는 분만할 수 없는 또 의료 취약 지역이 굉장히 많은 보건소에 의사 선생님이 없는 경우들 여러 네. 가지를 생각했을 때 이 비대면 진료라는 것은 앞으로 원격 진료까지 좀 더 발전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지금 이루어져야 될 시기인데 너무 아무런 공론화 과정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아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도시 지역과 뭐 비도시 지역, 뭐 도서 지역이라고 하죠. 이런 지역을 분리해서 좀 의료 접근성이 안 좋은 곳에서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 뭐 이런 식의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런 식의 안보다는 사실은 전국적으로 우리나라는 작기 때문에 또 의료 접근성도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해결책은 분명히 답은 충분히 도출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체크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